KAAM 현대제가 코리아 AAM 협동조합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회사가 모였는데 이 협동조합 중에는 아직 이런 AAM을 주제로 한 협동조합 아직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아무튼 이 사업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커지긴 할 겁니다. 아까 그 시대별로 키가 되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 뭐 AM 거기에 뭐 나오진 않던데 분명한 거는 AM이나 UAM은 굉장히 큰 키워드로 아마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항공 쪽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UAM이나 AM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흐름 속에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누가 정리해 준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자동차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 사실 길이 막히면 뭔가 이 진짜 붕 떠서 날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이미 자동차가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관점에서 보면 비행기는 보통 활주로를 달려서 떠야 되는데 이 활주로가 꼭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비행기도 수직으로 떴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가 있어서 사실 저 역사도 꽤 오래됐습니다. 1950년대부터 이미 항공기가 수직으로 뜨는 그런 기술적인 도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저 도전은 굉장히 위험했고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별다른 그 성과가 없다가 요 끝에 이제 V22라고 오스프레이라는 게 있는데 저게 1970년대 이후에 비로소 저게 이제 상용화되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의 고통 지속 속에 이제 겨우 저게 이제 이루어졌고 하늘 나는 자동차는 뭐 요즘 와서 뭐 갑자기 굉장히 많은 그 주목을 받고 있죠. 실제 이제 자동차에다 날개를 달아서 뜨는 건 옛날부터 좀 있었어요. 그야말로 하늘 나는 자동차였죠. 근데 이런 두 가지 패스의 노력들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드론의 출현입니다. 사실 드론은 굉장히 작은 비행체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저 드론이 나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작은 비행체로지만 내 머리 위에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그 변화를 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거는 헬리콥터하고는 또 다르죠. 헬리콥터는 물론 수시로 뜨고 다니지만 헬리콥터는 달리 헬리콥터는 크고 시끄러운데 반해서 저거는 조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헬리콥터가 여러 개의 멀티콥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진전이 있으면서 바로 UAM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UAM 나오고 보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수직으로 뜰 수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적어요.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에요. 왜냐하면 모터, 전기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쉽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됐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도심 속 에어 모빌리티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서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는 그런 컨셉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보면 우린 뭘 예상할 수 있냐면 여러분 헬리콥터는 조만간에 거의 없어집니다. 왜? 저 UAM이 헬리콥터와 거의 같은 일을 하는데도 훨씬 싸고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이쪽으로 흡수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아직 뭐 어디 나온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카에서 UAM까지의 그 여정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플라이카는 말씀드렸듯이 옛날부터 하늘 난 자동차는 있었어요. 저 용어가. 그런데 드론이 나고 나서 그 용어가 막 bom물 터지듯이 막 변화하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드론이 나오면서 드론 택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PAV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UAM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AAM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10년 안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거의 다. 엄청난 변혁을 갖고 오고 있죠. 그것이 다 드론이라는 새로운 플라잉 머신이 나오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UAM과 AM의 차이점은 UAM은 이제 도심 내에서의 짧은 거리를 다니는 비행체라고 하면 AAM은 좀 더 먼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래서 보통 날개를 탄 UAM을 이제 AAM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자, UAM의 출현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선 도시화가 이제 많이 되면서 뭐 최근에 뭐죠?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생기는 무슨 시티죠, 그게? 예, 네옴시티처럼 이제 집중화된 도시 형태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심 내에서의 이동이 또 굉장히 그 도시화라고 하는 그런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발달은 주로 컴퓨터가 수용화, 즉 다시 비행 지역가 정밀화되면서도 수용화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항공 기술의 발달 중에는 저소음 기술, 경량화 기술, 전기 추진 시스템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행 출현의 배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다 비쌀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그 활성화되면은 그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 비용에 대비해서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모범 택시 정도의 가격이면 UAM을 쓸 수 있을 만큼 경제성이 현실화됐다. 이게 아니었으면 아직도 먼 얘기일 텐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경제성 확보 때문에 생각보다 UAM의 시기는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사실 한국 간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합니다. 야, 그거 아직도 멀었어. 기술적으로 멀었어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측면의 얘기입니다. 그 UAM, AM은 사실 그 인프라를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체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실제 운영되려면 기체 물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행 교통관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막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일정한 룰이 없이 왔다 갔다 해서 뭐 사고가 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룰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통신 시스템이 잘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 UAM 컨소시엄 보면 통신 회사가 반드시 들어가죠. KT라든가 뭐 SK라든가 안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이제 버티포트라는 게 뭐냐면 도심에서 이 UAM이 뜨고 내릴 수 있는 그 시설이거든요. 보통 이제 뭐 도심은 복잡하니까 보통 옥상을 이용하는데 옥상도 일반 옥상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공항 같은 옥상을 이제 구성해서 그걸 버티포트라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그런 시설이 같이 들어와 줘야 이것이 이게 이제 접근성이라는 접근 용이성이 이런 걸로 이제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운송 서비스 분야에 또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심에 공항이 막 생기는데 그에 따른 서비스가 굉장히 종류가 많을 거예요.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정보 수집, 공유 시스템이라든가 자격 체계가 또 잘 갖춰, 인증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비행이라든가 기체, 소음, 진동, 저감 기술 같은 것이 같이 따라줬을 때 비로소 UAM이 현실화되겠죠. 시장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엄연한 흐름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예상을 하는데 규모를 보면요, 2030년만 돼도 저게 10만 명에 1000만, 3,200억 달러 규모인데 그게 2040년 되면 1조 4천억, 5천억 이상으로 커집니다. 엄청난 규모죠. 네. 엄청난 규모로 커집니다. 바로 우리 생활이 아주
자동차처럼 생활화된다는 얘기예요. UAM이. 그 기체 시장은 그보다 이제 좀 작고 그 인프라 시장도 같이 이렇게 커가는 이제 그런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기체의 발전 트렌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역사는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드론이 출현하면서 엄청나게 싸지고 엄청나게 효율적이 되고 엄청나게 현실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VTOL, 이제 그러한 기체 형태를 이 VTOL, E는 일렉트릭입니다. 일렉트릭 VTOL의 개발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그런 스타트업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저기 와 있는 AM 시스템도 그걸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VTOL은요 새로운 기술은 아니에요. 있는 기술의 재조합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22년 2월 현재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611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그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그 UAM 또는 eVTOL 기체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이런 아이디어 싸움 중에 살아남는 기체는 몇 개밖에 안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여하튼 많은 기업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좀 더 값싼 그런 기체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누가 승리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어떤 그 세대별로 세대가 뭐 불과 5년, 10년 사이지만 그 사이에도 이 진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010년, 15년 사이에는 멀티콥터 타입,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드론 같은 드론을 뻥튀기 시킨 타입의 UAM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뭐 중국에 가장 먼저 난 이항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독일의 뭐 블록콥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뭐 서비스 하겠다고 하는 이것들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좀 단순하기 때문에 만들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저런 것들은 이제 그 종류가 오래 멀리 날지는 데는 제한이 있어요. 날개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고 가까운 거리 가기는 또 좋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5년 이후에는 기존 비행기 형태의 UAM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주로 날개를 단, 이때 날개를 단. 왜 날개를 달아야 멀리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날개를 달다 보니까 기존 비행기에다가 이런 수직으로 뜨는 장치만 더 붙여가지고 나온 형태가 바로 저런 컨벤셔널 윙 타입의 이것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기존 기체에다가 수직 이륙 기능을 붙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렇지만 날개가 기존 날개는 그 뜨는 힘만 했으면 됐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리프트 그 용 장치들 다 날개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날개가 굉장히 무거워져야 돼요. 네, 이제 그런 문제, 효율성 문제가 좀 제 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2020년 이후에 후임 붐 타입, 그 다음에 분산 추진 타입,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분산 투입 같은 건 맨 밑에 있는 저 리비움이라는 건데, 저거는 그 모터가 한 뭐 4, 50개예요. 그래서 뭐 한두 개 고장나서는 전혀 상관도 없고. 근데 일렉트릭을 갖고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해도 효율성이 나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분산형 기체가 나오는 하나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개에다 그냥 다는 것보다는 저렇게 붐 타입으로 해서 다니까 좀 더 기체가 효율적이더라라는 것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붐 타입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갈지도 몰라요. 지속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국내 UAM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그 대기업 한화하고 현대가 이걸 뭐 야심차게 아주 가열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돈도 투자를 많이 하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야 기체 기술을 우리나라가 좀 부족해. 그러니 외국 기체는 외국 걸 써야 돼. 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해외 기업을 샀어요. 그래서 나온 기체들이 저 위에 있는 이제 저런 기체들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 기체는 이미 약간 올드된 기체예요, 이미. 예. 그래서 저 기체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내에도 이제 몇 가지 스타트업에서 자체 기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쟁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요. 누가 더 승리를 할지 그건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버티포트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SK건설 이런 데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실제로. 왜냐하면 저게 시장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도심에 건물을 만들어서 공항을 만들 이제 그런 하고 그다음에 통신 우리나라 주요 통신사는 다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UAM에서 통신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거든요. 통신회사 다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역 항로도 예를 들어서 뭐 한국공항공사라든가 이런 관제 쪽에 항로 관리 쪽에 있는 그런 그 기관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보면 뭐 제주시, 인천시, 부산시, 강원도, 김천, 울산, 광주, 대구들이 현재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지역 기반으로 하더라고요. 콘소시엄이 지역 기반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난 제주도에다 내가 할게 뭐 이런 거 대구시에는 내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하고 이런 콘소시엄하고 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MOU를 맺었죠. MOU를 맺어가지고 좀 짝짓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주제에 있는 대로 AAM 스케일기를 만든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 뭐 저희 회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비행체를 하나 개발하려면 많은 트레이드오프 스타일이라는 그러니까 기존의 많은 비행체 중에 추려서 내가 원하는 형상을 보통 가져가는 절차를 받게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양한 형태의 UAM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이 중에서 멀티콥터 타입은 제외를 하자. 왜냐면 그, 이, 저, 어, 거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멀티는 제외를 1차로 걸러냈고요. 그 다음에 2차로는 이제 팬 타입, 팬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팬 타입은 좋긴 좋습니다. 소음도 적어지고요. 효율도 좋을 수 있는데 팬 타입은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팬 타입은 일단은 효율성도 굉장히 그래서 이제 제외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이 이 벡터 스러스트 틸팅 타입인데 틸팅 타입은 저희가 보기에 트랜지션 단계에서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서버를 써야 되는데 그 서버가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 안정성과 실외성 측면에서는 일단은 제외를 하자 해서 이제 저희가 선택한 게 리프트 크루즈 타입. 이건 뭐냐면 뜨는 모터 따로 전진하는 모터 따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술적으로는 심플하면서도 실내성이 그 대신 높죠. 네. 그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 방식 중에서도 일반적인 기체보다는 트윈붐 타입이 아까 더 효율적이라고 했잖아요. 트윈붐 타입을 선택을 한 기체를 저희가 일단 모델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냥 적용한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블렌디드 윙바디, 그러니까 윙바디가 같이 섞여 있는 게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있고 그거를 선택을 했고 거기다 이제 트윈붐을 선택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기체를 하나 만들었죠.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제 비행률이 20%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예상이 돼서 이런 형태의 형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것이 이제 이런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프트용 4개의 프로펠러에 추력용 2개의 프로펠러가 앞에 달려있는 그런 형태로서 만들었고요. 저는 뭐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라 조금 전투기 같은 그런 스타일로 설계를 했습니다. 조용한 대로 봅시다. 이게 이제 버티포트예요. 버티포트. 도심 내 빌딩에 저같이 UAM이 뛰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공항을 만들죠. 사이즈는 어떻게 무지 크네요. 비행기가 같은 예, 좀 사람이 타는 사이즈입니다. 1인승이 아니면 뭐 2인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크지 않나요? 그래서 UAM이 그렇습니다. 이거 지진을 뚝 내리고 배터리 용량 그렇죠. 배터리 용량이 이제 큰 이슈. 그래서 요런 스타일로 해서 저희가 스케일기로 만들어서 개발하고 있는 영상을 잠시 보시면 저같이 이제 스케일 다운해서 소형으로 만들어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지금 떠서 지금 고정익 모드로 전환을 해서 일반 비행기처럼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UAM은 비행의 95% 이상이 사실은 고정익처럼 비행하는 거예요. 뜨고 내릴 때만 수직으로 뜨고 내려요. 그래서 이 고정익 비행 성능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요 성능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2가지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거는 전체가 한 5kg급의 기체고요. 이걸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떠서 고정익으로 전환하는 그 천이 비행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고정익 모드로 전환이 돼서 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돌아오다가 다시 이제 수직으로 내릴 수 있는 모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환이 돼서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처음 봤었는데. 아무튼 잘못했죠. 이게 2호기는 이제 좀 더 커진 사이즈로 해서 역시 바쁜 테스트를 시행했고요. 저기 지금 대전에 있어요? 예? 대전에 있나? 예. 여기 저희 여기 4층에 있어요. 이제 요거 이제 착륙하는데. 배터리 충전은 얼마나 정도, 충전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듀레이션. 뭐 보통 충전 시간은 뭐 2시간? 예, 2시간이면 되고요. 충분하고. 예. 운영 시간. 운행 시간. 운행 시간은 요거는 저희가 90분. 90분. 예, 90분 비행. 예. 아마 그거는 배터리 얼만큼 최적화해서 잘 하느냐. 그 다음에 비행체가 얼만큼 저항을 적게 잘 만드느냐. 뭐 이런 거에 작업. 끝으로 UM의 그 개발 로드맵을 보면요. 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2025년도에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30년 넘어서야 상용화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35년 이후에야 대중화되는 그 로드맵으로 현재 정부에서 잡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과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이름이 비행체니까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어떻게 가망 인증을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인증을 받을 것이냐, 그런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도 많이 논란이 되면서 지금 셋업돼 가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이용 접근성이 중요하잖아요. 저 공항 가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심 내에서 내가 쉽게 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티포트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시설들이
많이 지어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큼 효율 좋은 배터리, 얼마나 경량화된 소재, 또 모터도 너무 비싸도 이제 안 되니까 또 저가화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자율비행, 할 수 있는 그 비행체어 기술 같은 것이 좀 더, 경제성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수익성 비즈니스 모델 발굴, 어떤 사람을 어떻게 태우고, 어떻게, 또 어느 경로를, 황금 노선이 또 있을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어느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또 사람만 날리는 게 아니라 짐도 날릴 수 있잖아요. 짐을 날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여러 가지 사업 모델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